시작해 볼게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고. 이 작품은 난쟁이 가족의 삶을 통해서, 난쟁이라고 하면 비유적인 건가? 아니야, 이게 진짜 난쟁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의 난쟁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현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의 소외계층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소외되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소외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소외가 되어 있는 사람들. 산업화 시기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아, 난쟁이는 도시 빈민을 대표로 하는구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해보고, 갈등의 양상 파악해보는 거 좋아. 근데 이 소설은 약간 좀 동화적이야. 왜냐하면 착한 사람, 선, 나쁜 놈들, 악의 대립이 명확해요. 선, 악의 대립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쁜 놈들이 있어. 누가 봐도 착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지.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봅시다. 시작할게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막 필독도서 있잖아. 어디든 어느 학교든 어느 단체에서든 해도 빠지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난쟁이에다 체크. 난쟁이, 육체적 장애가 있는데 그 육체적 장애가 사회적 장애로 넘어갑니다. 사회적 결핍, 경제적인 빈곤, 무기력함. 아, 그리고 위에 아까 나왔던 한 말 더 쓸까? 도시 빈민. 소외계층. 억압만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아버지는 겉모습은 난쟁이였지만 속은 가정을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가장인데 그런 걸 보지를 않아. 사회의 잘못된 시선, 아버지의 외형만 보고 내적인 것을 도외시한다. 도외시한다라는 것은 무시합니다. 이런 거고요. 이 소설의 엄청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전체 3부로 되어 있는데 나, 장남인 영수 1인칭 주인공 시점. 이 집에 아이들이 자식이 셋이거든. 셋이 각각 서술자가 돼서 한 파트씩 이야기할 거야. 여기는 첫째 영수가 주인공이야. 서술자야.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식구들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얼마든 말할 수가 있다. 우리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니들 잘못 이야기하는 거야. 내 모든 걸 다 걸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확실히 애정이 있어.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식구들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천국,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지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언젠간 우리도 경제적으로 풍요해질 수가 있겠지. 희망을 품고. 우리도 부자가 돼서 고깃국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 있었지.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만큼 간절했었어. 간절해.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가난은 너무 고통스러웠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밑에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어머니의 성격이 드러나죠.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과연 그날 아침 일은 뭘까 라면서 호기심을 유발해 주고 있죠. 형광펜이 있다면 여러분들 구별해서 체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천국 어디가 있냐. 천국, 그들, 천국에 사는 그들. 하지만
나를 포함한 어이구야. 나를 포함한 우리 5가족, 나를 포함한 5식구. 어디에서 살아? 지옥에서 살고 있지.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대조가 쓰여져 있는 것 구분하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와서 가를 통해 이 글의 주인공인 나, 즉 영수와 난쟁이 가족들의 처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 특히 나는 이 글의 서술자라고 한마디 더 써놓읍시다. 나는 자신을 포함한 5식구가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고 하고 있어.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난쟁이 가족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난쟁이 가족은 날마다 지기만 했어. 아무리 발버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끊임없이 좌절했지. 이런 상황을 늘 잘 참던 어머니가 그날 아침만은 참기 잃었는데 과연 그게 뭘까 궁금해하면서 읽어주지 않을래? 이거지. 밑으로 내려오죠.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조각마루, 마루가 조각 같아? 쪼만해? 집이 작아? 역시 슬쩍 지나가면서 가난해요. 판자촌이거든요, 배경이.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이에요. 자, 여기 아파트 들어설 거라서 여기 있는 집들 싹 다 치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법으로 땅을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손으로 그 집 치우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거 갈아엎을 거예요. 갈아엎는 데 드는 비용 너네들한테 청구할 겁니다. 철거 계고장.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 난쟁이 가족이 처한 어려움, 그 다음에 어떻게? 자본의 논리에 의한 자본의 억압, 자본주의 논리의 억압이지.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는 예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 철거 계고장. 전부 다 같은 애들입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왜? 마음이 심란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겠지. 심란해.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봤는데 보리밥에 까만 된장, 시든 고추 2개, 조림갑자, 빈곤한 밥상, 가난한 집안 형편을 짐작하게 해주고 있죠.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철거 계고장까지 세모. 철거 계고장을 비유한 표현들 전부 다 찾으시면 되겠고, 왼쪽에서 여러분들 뭐 보실 만한 거 있을까라고 살펴보면 내려와서 우리는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늘 좌절했다. 어머니의 밥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어머니 밥상에 반찬 고기 하나도 없지. 초라하고 빈곤한 처지입니다. 됐고요. 밑에 통장. 요즘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통장 구함, 통장 찾습니다 하면서 플랜카드 붙어 있던데 한 달에 한 15만 원씩 주나? 아마 그럴걸요? 이렇게.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 낙원구 행복동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하죠. 난쟁이 가족의 삶이 드러냅니다. 난쟁이 가족의 삶이 드러난 소재, 철거 계고장, 반찬들, 잦은 철거 명령하는 철거 계고장, 초라한 밥상, 난쟁이 가족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드러냅니다. 밑에 나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소재들, 지옥 전쟁은 동그라미 체크되어 있었고요. 천국에 관련된 거는 세모 표시였는데 어디가 천국이었어? 경제적으로 넉넉한 거. 난쟁이 가족의 꿈이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다가 한마디 더 쓸까요? 그곳에 닿을 수 없음. 이 가족한테는 희망이 1도 없어. 그날만큼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아. 도대체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과거를 회상한다. 호기심을 유발해 줍니다. 이 작품의 시점은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1인칭이란 얘기죠. 자기 자신, 자기 가족들 이야기할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는 첫째 영수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잠시만요.
뭐라 그랬더라? 이 집 가족들은 어디서 살고 있다라고? 지옥에서 살고 있다라 그랬지. 근데 행정구역의 이름은 뭐야? 낙원구야. 반어야 이거. 낙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낙원구 행복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반어야. 48전시 김불이 귀하. 김불이 아빠 이름이에요. 자, 여기 위에 봅시다. 1970년대죠. 아, 이 소설은 1970년대의 철거민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구나. 짐작하면 되지.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시피. 말이 좋아서 고지대 건물인 거지. 여기 어디야? 달동네 이야기하는 거야. 달동네.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5조, 건축법 5조, 동법 42조 규정에 의하여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너네 집 네 손으로 헐어라. 만일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야, 너네 집 헐어. 안 헐어? 우리가 헐 거야. 비용도 너네한테 너네한테 청구할 거야. 깡패 새끼들. 철거 대상 표시 건물 어쩌고 저쩌고 끝. 낙원구청장이라고 하면서 따지면은 지금 이거는 뭐야? 빈민층에 가해지는 폭력 누구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자본 논리에 의해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 빈민층에게 가해지는 폭력인 거죠. 아래로 내려가죠.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아무 말이 없었다. 심란한 거지. 걱정하는 거죠.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쳤습니다. 벽돌 공장, 나쁜 놈들 전부 다 세무 표시하고 있었죠? 산업화를 이야기합니다. 공장의 굴뚝 그림자가 태양을 가리고 있어. 난쟁이 가족의 암담한 미래. 사회적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화의 행포.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었다. 아, 이거 답 없어. 이거 진짜 우리 헐고 가야 돼. 이거야.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여기 체크.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왜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러는 거지. 집을 허물게 된 상황에 대한 절망감과 답답함. 그래서 옆 페이지 99쪽에 6번 어머니의 절망감과 답답함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장 잘 드러난 문장을 쓰시오 하면 요거 쓰시면 됩니다. 6번의 답.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요게 6번 답이죠.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몰려서 자기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누구? 공무원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수십 명은 누구? 행복동 주민들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죽으라는 거냐 뭐냐 이런 거겠죠. 쓸데없는 짓이었었다. 공무원들,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줄 생각이 원래 없어. 사회적 약자의 무력감.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도 같이 떠들고 있을 텐데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야기된 문제다. 주민들이 몇 명 이야기한다라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 동네 사람들과 달리 침묵하는 난쟁이 가족. 사태에 대해서 반응이 다르지. 나는 바깥쪽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너 집 헐고 나가. 나갈 거야? 그러면 뭐 증 하나 줄게. 서류 하나 줄게. 여기에 아파트 지을 건데 요거 들고 오면은 나중에 아파트 너네 하나한테 분양해 줄게. 준다 아니야? 돈 주고 살아야. 이렇게
추첨 안 해도 돼. 그냥 요거 들고 오면은 아파트 너 당첨된 걸로 해줄게. 돈만 내면 이런 거야. 아파트 들어올 돈 없어? 그러면 이사 비용 줄게. 요 정도인 거지. 그러면 이 난쟁이네 가족에는 아파트 들어갈 돈이 있나? 없지. 아파트 입주권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 아니야. 소용이 있어. 아파트 입주권 받아서 팔면 돼. 이렇게. 얼만큼에 팔면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이주 보조금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면 돼. 그러면 이거 누가 사가? 부동산 땅 투기하는 새끼들이 사가겠지. 이거를 또 어떻게 해? 다시 돈 얹어서 다른 사람한테 또 팔고 앉아 있겠지. 그러니까 돈 있는 놈들이 돈 먹는 얘기인 거야.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그 부동산 업자들, 요거 뭐야? 아파트 입주권 사가는 놈들 이야기들이 뒤엉켜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곤 했었다. 옆에 왼쪽 잠깐 볼게요.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뒤엉킨 이유는 공고문이 부착이 됐고요. 요거야. 주민들과 입주권을 사고 팔려는 거간꾼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본문 넘어올게요. 나는 바깥쪽에 됐고 밑에 완자쌤 동사무소는 매일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오케이. 자, 소용없어. 어디가 있어? 쓸데없는 짓이야. 왜 쓸데없는 짓이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저항은 의미가 없어. 힘도 없지. 체크. 뭐라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무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 보러 갈게요. 낙원구 행복동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기에서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옥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반어법 쓰였다고? 동네의 명칭과 삶의 괴리를 통해 난쟁이 가족의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강조해 줍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조각마루의 끄트머리에 좁은 마당에 작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누가 뒤엎고 있어? 벽돌 공장의 높은 그림자가 덮고 있죠. 산업화의 행보. 정경 묘사를 통해서 난쟁이 가족의 암담한 미래를 암시하고 약자를 희생하는 산업화의 행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벽돌 공장의 높은 그림자가. 밑으로 내려와서 철거 계고장 받은 어머니의 심리. 밥도 안 먹어. 심각하다고 인지했죠. 부엌 바닥 한 번 치고 가슴 한 번 치고 절망감과 답답함에 이제 어떻게 사냐. 정말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한테 생겼는데 이런 거지. 됐나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돈 열심히 모아서 빨리빨리 집 사. 집 없으면 서러워. 이렇게. 또 모르겠어.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처럼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월세만 남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집이 있어야 돼. 이렇게.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어디서? 동사무소에서. 아버지는 도장포에 앉아 있었다. 도장을 돈 받고 새겨주는 가게. 옛날에 요즘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구두 수선하는 데 있죠. 거기에서 막 도장도 파주고 그러거든. 영호는 내가 방금 불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호 누구야? 동생. 영희는 누구야? 여동생.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 것이었다. 누구든 이런 날, 어떤 날, 철거 계고장 받는 날 일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 집이 없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나는 아버지의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가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착해. 아버지를 배려해 주는 거지. 영호가 다가가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서 옮겨 메었다. 동생도 착해. 약간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렇지.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상기된 영희의 얼굴을 통해 사건의 긴박함을 드러냅니다. 상황이 긴박합니다. 영희의 얼굴이 빨개졌어. 왜? 오빠랑 너무 사이가 좋아서 오빠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건가? 아니지. 뭔가 흥분이 되기도 하고 놀란 거기도 있을 거고 너무너무너무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거겠지.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여기 행복동 주민이죠? 입주권 파시죠? 입주 보조금 해봐야 뭐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30만 원 해드릴게 이런 거지.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었다. 가난한 사람은 입주권이 있어도 입주를 포기하니까.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이거 너무 동화스럽지 않아? 이 상황에서 아빠가 책을 읽고 있다니. 왠지 동화. 가끔 CF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들 막 엄청 숑숑숑숑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 있죠. 그런 이미지인 거지. 정적인 이미지.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걸 처음 보았다. 하지만 아버지 책 많이 읽어.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인지는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빠 여기 있지 말고 그냥 일단 집에 가요.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섰다.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난쟁이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사회적인 시선 이런 거겠죠. 됐고 어디가 있을까? 왼쪽 잠깐 볼게요. 아버지와 영호, 영희는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라는 소식에 동사무소에 모이죠. 아버지 직업 뭐야? 일용직 근로자. 하루 벌어서 정말 하루 일하는데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먹을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 못 가지. 왜? 그만큼 그들에게 긴박하고 절망스러운 일이니까. 집이 홀린다는데 일이 어떻게 돼? 밑에 이거야. 판자촌이 있고 여기 아파트가 들어설 거야. 집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너네 집 헐어버릴 겁니다 라고 해서 대문에다가 알루미늄으로 된 얇은 그 표찰에다가 뭐라고 새겨가지고 몇 동 몇 호 해가지고 못질을 해놓은 게 있어. 그리고 밑에다가 통장이 돌아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철거 계고장 주고 이렇게. 이거 아파트 입주권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주 비용을 받으려면 그 알루미늄 표찰 있지. 그걸 들고 가야 돼. 그게 사실은 돈이 되는 거거든.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서 그 건물의 거주자였다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 식칼로 그것을 뽑고 있었다. 알루미늄 표찰. 이거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아파트 입주권하고 교환할 거나 아파트 입주권으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이주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 둘 중에 하나야. 이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그나마도 못 받아.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왜? 이거 알루미늄 표찰 없으면은 나중에 이것마저 못하니까 현실에 순응하는 거잖아. 근데 영호 아까 얘기했지. 착한데 약간 좀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랄 리는 없는 일이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드는 일은 없어. 이 집은 희망이 1도 없어.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 즉 요거 아파트 입주권이랑 이주 보조금마저 못 받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 안 했을 거다. 어머, 자식들 셋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는 빈곤한 현실.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현실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입주권 팔려고 그래요, 엄마? 영희가 물었다. 팔기는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를 쳤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 입주할 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 가족들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아파트 안 가, 이씨.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영호 욱하는 성격이라 그랬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영호는 저항 의지가 있죠.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서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습니다. 왼쪽으로 살펴봅시다. 완자쌤 한마디. 알루미늄 표찰은 입주권을 대신 받을 수 있고 매매가 가능했죠. 이것을 떼는 이유는 그나마 이거를 팔기 위해서인 거지. 영호는 입주권만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현실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난쟁이라고. 아버지를 거인이 아니라 난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신체적 장애를 가졌습니다.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을 상징합니다.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인데 막 몸짱이 엄청 저처럼 잘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작가는 나의 가족이 가난과 사회적 소외를 상징적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회적 약자의 비극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했대요. 철거에 대해서 엄마는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 화도 안 내고 혼자서 속으로만 억울해. 현실 수능적이죠. 영호는 현실에 저항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의미 없어. 의미 없는 현실 저항인 거지. 뭐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뭐. 알루미늄 표찰 가지고 뭐 한다라고요? 이게 있어야 입주권 받을 수가 있다고. 그나마 이 알루미늄 표찰이 이 집의 거의 전 재산인 거야.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임을 드러내줍니다. 됐나요? 이렇게. 나쁜 새끼들.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살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게 할 짓이야? 어? 산에 들에 있는 짐승들도 집이 있는데. 나 그냥 여기서 살 거야. 그랬더니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엄마는 글을 몰랐는데 아빠는 또 글을 읽을 줄 아시네. 아, 맞아. 아까 책 펴서 읽고 있었지. 시에서 아파트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버지와 엄마 둘 다 체념적이고 현실에 수능적이죠. 그거 우리를 위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영호가 말을 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펜지꽃, 순수하고 여린 영희를 나타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지었어? 돈 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은 거지.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영호가 말을 했다. 저항하지만 우린 알죠? 의미 없다라는 것.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법의 부조리함, 냉혹한 현실. 법이라는 건 지금도 뭐 그런 거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럼 누구를 위한 거야? 가진 자들을 위한 거지. 무엇을 가진 자들?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거지. 아버지의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해결책 없음.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왜 그럴까? 슬프죠. 현실에. 침울하네. 그럼 소리 내지 말고 울어.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왜? 엄마 아빠 심란해 할까봐.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게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풀냄새 도시 빈민, 세모, 고기 굽는 냄새, 자본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고기 냄새인 거 알면서 물어보지.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나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하며 말했다. 고기 사줄 수 없으니까. 고기는 굽는 냄새란다. 아, 이 말 너무 슬퍼. 나는 이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라면서 대답을 외면하고 있죠. 고기 언제 먹을 건지 그 대답에 대해 회피하고 있지. 뭐 때문에? 가난해서 그렇죠. 됐을까요? 왜 물어봤어? 고기 먹고 싶어서. 저도 고기 먹고 싶어요. 하긴 요즘 고기 먹고 있지. 닭가슴살. 나 원래 닭가슴살 좋아했는데 요즘 먹는 닭가슴살은 와 진짜 한 2주 넘게 먹다 보니까 고무 씹는 것 같더라고. 맛이 없어. 철거에 대한 등장인물. 얘긴 그걸로 끝난 거야. 아버지 현실 수능적입니다. 펜지꽃은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지?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펜지꽃 어때? 작고 수수해. 영이처럼. 시들어서 사라질 거야. 어머, 영희의 운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그렇죠. 엄청 위험한 일에 빠질 거예요. 이렇게. 등장인물의 성격 확인해 봅시다. 나는 현실적이고 주관이 뚜렷하고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극적인 면도 있어. 영호는 다혈질이고 현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또 없어. 영희는 순수하면서 여린 모습. 밑으로 내려오면 너무도 당연하게 풀냄새는 소외되고 가난한 삶, 고기 굽는 냄새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이죠. 옆에 16번 B. 그들 옆엔 법이 있다. 법이란 있는 놈들을 위한 것이다. 정답 몇 번? 4번. 그들과 같은 강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13번 생각난 김에 쓰고 갑시다. 풀냄새 반대되는 냄새 무슨 냄새? 고기 굽는 냄새라고 해놓으면 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거 거짓말이야. 밑에 대놓고 거짓말이라고 나올 거지만 엄마가 얘기하죠.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왜? 아무리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일해봐야 소용없어. 형편 나아지지 않잖아. 어머니의 손을 부리치며 내가 말했다.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에 대해 비난해. 철이 없어요. 어머니가 우뚝 섰다. 어머니 그런 거 너무 싫어해. 아버지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거.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진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주머니가 달린 옷 어떤 옷인데요? 뭔가 집어넣을 게 있다라는 거지. 뭐 집어넣어? 돈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을 돈을 담을 주머니 갖고 싶어. 근데 우린 주머니가 없어.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넣어줄 게 없어서 줄 게 없어서 주머니 안 만들어주는 거지. 이 새끼 오늘 한 대 맞겠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한 투정입니다. 너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어떤 방법이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너무 징글징글한 거지. 아버진 좋은 분이다. 알아.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젠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 말 안 들어. 영희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댔어. 아,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 고기 먹지도 못하고 그 옆 집에서 나오는 냄새만 맡으러 갔대. 나는 안 갔어. 이 정도로 가난한 삶이었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식이 그런다라는 거에 당황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었을 거고요.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지. 당연히 해주지 못하는 슬픔도 있었겠지.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오빠,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게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이 눈물로 젖었다. 그때 우리는 체크, 주머니 없는 옷. 주머니는 풍요로운 삶인데 주머니가 없어? 풍요롭지 않아? 가난해. 이런 이야기인 거지. 됐을까? 아버지는 왼쪽 위로 올라와서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 아버지가 악당이야? 아니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인 거지. 이렇게. 정말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 그래.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밑으로 내려오죠. 가난 때문에 고기 사줄 수 없는 어머니는 나를 달래기 위해 공부하면은 부자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가난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머니를 달아주지 않냐며 투정합니다. 주머니가 없다, 가난하다. 성인이 된 나는 어린 나가 했던 말을 회상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당연히 후회하고 어머니 그때 그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 이렇게. 이따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 오빠한테도 문자 보내. 크크크. 어린 나의 현실 인식, 거짓말, 가정 형편 나아지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나빠. 가난에 대한 원망. 아빠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나 맞지. 돈 줄게 너 악당 할래? 네 라고 대답할 거야. 그만큼 도덕적 판단보다 경제적인 판단에 우위를 두고 있어. 이렇게. 몇 년 전인가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너 징역 1년 가고 1억 받을래? 라고 했더니 한 40%인가 네 라고 대답했다던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소재에 대비 주머니가 있는 옷, 주머니가 없는 옷 너무 많이 했죠. 패스. 옆에 18번. 경제적인 풍요. 부자들은 다 이게 있어. 뭐가 있어? 주머니. 이거죠. 됐을까? 나머지는 읽고 내용 확인하시는 거니까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고 있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것만 봤었을 때 아버지는 뭐 생각한 게 있나? 이거에 철거 계고장에 아버지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크게 관심 없음. 우리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을 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잘 지키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 우리 아빠 고생도 충분히 했다. 인정. 우리 집 가난해. 그쵸? 근데 아빠 때문이야? 아니야. 여기 체크. 가난한 삶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빠가 잘못해서 우리 가난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죠.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럼 누가 고생했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어떻게? 대대로, 가족 대대로.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었었다. 순서대로 붙여서 책 만든 적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내밀었었다. 밑에 비기미덕의 한 소생, 노금동 경인생, 노금동의 양처 소생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일단 단어 2개만 체크하면 돼요. 노 합치면 노비. 노비는
남자 종이랑 여자 종을 합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한 줄만 볼게. 비기미덕의 한 소생 아들 노금동 경인생 경인년에 태어난 금동이 노금동의 양처 소생 노비인데 아내는 양민이었었나 봐. 양민과의 사이에서의 태어난 노 김금이 정묘생으로 태어난 김금이도 노야. 그러니까 아빠가 노비면 할아버지가 노비면 아들도 노비고 손자도 노비라고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밑에 여기 체크. 노비의 신분이 자식에게까지 세습되어 있다라는 사실. 즉 노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노비 때문에 생기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건 개인의 문제야? 아니야. 바로 이런 게 사회 구조의 문제인 거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거야.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가다가 겨우 알았다. 여기 A는 뭐였었어? 노비 문서였어. 노비 매매 문서였어.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노비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착잡하지. 나도 따지면은 노비인 거야. 비참해. 어머니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다. 대대로 최하층의 천인이었죠. 대대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지. 가장 소외된 사람들, 이제 지금은 누구야? 난쟁이네 가족인 거야. 우리 가족인 거야, 우리 가족. 난쟁이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이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받았다. 대대로 노비였었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야? 우리의 조상은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노비라서 너네가 노비가 된 거지.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실은 아빠도 노비 맞아. 이거 아버지의 노비로서의 내력을 숨겨주려고 하는 거지. 내력을 숨기는 거지. 숨김. 내력을 숨김.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1000년을 두고 우리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다. 나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아버지도 천인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의 노비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갑오개혁쯤에서 개화기 때 사라졌죠. 증조부 내외배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 해방을 맞았다라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오히려 한말은 어머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라고 했었다. 세상에 저희 그냥 계속 노비로 살 테니까 그냥 여기서 일 시키고 밥 주세요 이거야. 이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노비 근성인 건데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저희는 너무 겁나요. 새로운 삶을 거부하는 거지. 억압에 길들여진 거지. 자매한데 억압에 길들여지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유습 지금까지 남아있는 옛날 풍속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때까지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 노비로서의 경험은 도움이 되었지만 할아버지 때에서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어떤 교육도 없고 경험도 없었고 집과 땅을 잃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뺏겼겠지. 할아버지가 집과 땅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교육과 경험이 부재했죠. 무지함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세습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너무 슬프지 않나? 밑으로 내려와서 나의 조상들은 대대로 노비였었다. 상속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어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했고 노비 제도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삶에 대해 두려워하며 노비로 남기로 자처했다. 증조부 내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유습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할아버지는 있었어. 하지만 교육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결국 땅을 지키지 못했고 이때부터는 온전하게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지. 난쟁이 가족의 가난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었다. 됐나요? 그래서 옆에 안타깝지만 나의 가문의 내력, 노비의 신분, 상속매매의 대상, 증조부 때 노비제 사라지고 할아버지는 노비에서 벗어났지만 집과 땅을 잃고 그래서 어쨌든 결국 우리 조상은 친가 외가 대대로 노비, 가난은 나의 가족,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넘어오지 마시고 밑에 107쪽 왼쪽 밑에 보충 문학적 의의 시간 드릴 테니까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읽고 넘어오는 거요.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여기에서의 이 난쟁이는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도 요만했어? 작았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있긴 하지만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크고는 영호가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히 있었다. 할 말이 없지. 왜?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또 그런 거 있지. 장남이 이 집안 책임져야 되는데. 난쟁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상징합니다. 난쟁이, 어이구야. 난쟁이, 사회적 약자,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할아버지도 아버지처럼 무기력하고 가난했어? 변한 것이 없다. 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아지지 않는 거지. 사람이 괴로움에 빠졌을 때에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른다는 거. 그냥 작정하고 너 30년 이렇게 노비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든 버텨보겠어. 30년. 시간이 가든 안 가든 간에. 근데 벗어날 수 없으면 그게 너무 더 괴롭지. 영희는 손수건에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울었단 얘기죠.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 받았어요. 무엇을? 입주권을 17만 원 받았대. 그러면 시에서 주는 이주 보조금보다는 얼마 더 받은 셈이죠? 아휴, 2만 원 더 받았어요. 영인애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아파트가 상징하는 거는 뭐야?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 가난한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거야. 아파트 못 갈 거 아니에요. 아유, 무슨 돈이 있다고. 행복동 주민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거기에다가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관리비 이런 거 내야 된대요. 그래서 입주권 다들 팔고 있나요? 영인애도 서둘러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이거
막상 팔려고 하면은 됐어 안 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더 싸게 팔 수밖에 없어. 어. 부동산 거간꾼들은 그딴 짓을 하겠지. 아파트 입주비 58만 원, 임대 아파트 30만 원. 철거민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용. 행복동 주민들은 시에서 주는 이주 보조금보다 약간 돈 더 받고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었지. 철거민을 위해 지어진 아파트에 철거민이 들어갈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빨간색으로 체크. 철거민을 위해 지어진 아파트에 철거민이 들어갈 수 없는 모순. 빈민들의 현실이었다. 밑으로 내려가죠. 뒷부분 줄거리.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 팔고 동네를 떠난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이의 가족 역시 다른 이웃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 빼주느라고 명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다.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가 사라져. 큰일 났네. 죽으러 간 거 아니야? 이후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서 도망쳐 나온다. 혼자 동사무소 가서 입주 신청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은 다 이사가 버린 뒤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비행기 날리고 아버지 떨어져서 죽어요.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설에 희망이란 없다고. 이렇게.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 빨간색으로 별표. 70년대 산업화 도시화. 도시 빈민들이 있었다. 행복동 주민들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입주권이 있어도 아파트에 입주 못해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행복동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작품 제목이 뭐였어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작품의 제목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중요하죠. 난쟁이, 신체적 장애, 사회적 약자, 가난한 계층. 쏘아올렸다. 쏘아올리면 어떻게? 결국엔 떨어지게 되어 있죠.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절망과 좌절. 작은 공, 난쟁이의 꿈과 소망. 난쟁이와 꿈과 소망은 뭐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목이. 제목은 너무 귀엽고 동화적인데 절망적 현실과 약자의 비참한 삶과 대비되어서 산업화 사회의 부정적 현실, 이 세상이 얼마나 당시에 썩어 있었고 부조리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꿈과 소망을 이루지 못한 난쟁이의 좌절을 암시해줍니다. 밑에 부분, 아까 아빠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 비행기, 종이 비행기 날린다고 그랬죠. 후략된 부분에서 아버지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달을 향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데 밑줄, 종이 비행기는 아버지의 꿈과 소망. 달은 아버지의 이상향.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종이 비행기는 달에 다다를 수가 없어. 아빠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인 거지. 그래서 마치 그림을 그리면 그냥 요 정도의 느낌? 공장 굴뚝에 아버지가 요렇게 올라가서 매달려서 요쪽으로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옆에 요렇게 달 떠 있는 그런 느낌? 이렇게 멀리에서 그거를 바라보면은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보고 열심히 응원을 하며 졸린 친구를 깨우며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연아, 저 잔다. 저 어떡하냐 저거. 이렇게. 철거민 주거지는 지옥의 풀냄새에 주머니가 없어 소외되고 가난해.
개천 건너 주택가에는 천국의 고기 냄새 주머니가 있어 부유롭고 풍요로운 삶. 밑에 이 동네 이름이 뭐라고? 낙원구 행복동. 일단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반어적인 표현.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강조합니다. 부조리한 모습을 부각합니다. 힘들어요. 세상이 부조리합니다를 강조해 준다. 두 작품의 친구 생각을 비교해 봅시다. 난 고민이 많았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왜 그렇게 체념해야 했었을까? 나는 달라. 아빠 엄마를 누가 비판할 수 있어. 아빠 엄마 열심히 안 산 거 아닌데. 가족의 힘만으로 극복하긴 어려운 문제로 보여. 사회적인 문제인 거야. 이렇게. 다음 페이지. 몇 군데 밑줄만 긁게요. 어디에 있을까? 네, 여기 체크합시다. 투기업자들. 쉽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 도시 재개발. 몇몇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투기업자처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너무 슬프게도 돈 앞에 이런 건 없어. 이렇게 70년대든 2023년이든 똑같아. 이렇게. 그나마 얼마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느냐, 이런 거는 정말 인간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다. 크게 마음 먹지 않으면 그러기 힘드니까. 70년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당시 이 작품을 쓴 의도와 오늘날의 문제, 오늘날에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얘기할 겁니다. 급속한 공업, 산업 도시화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60년대 말부터 거대한 도시 빈민 주거지가 생겨났습니다.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 도시 빈민 주거지. 청계천, 창신동, 용두동, 봉천동 등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생활합니다. 도시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경기도 광주 중부면 350만 평의 단지를 마련했고 땅을 분양해서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신도시에 철거민을 이주시킬 계획이었으니 언덕이 많은 값싼 대지를 마련한 겁니다. 철거민들이 이주할 당시에는 공중 화장실마저 변변치 없었죠. 그만큼 환경은 열악했어요. 대충 언덕배기에 천막이나 판잣집 짓고 살고 입주권, 딱지가 전매되고 이 딱지를 얻기 위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남시에 몰린 인구가 14만에서 16만, 엄청 많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미 다 계속 여러 번 나온 것처럼 난쟁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어요? 신체적 장애.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무력한 도시 빈민. 강자에게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의도 빨간색으로 체크.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시 빈민의 비참한 삶과 좌절을 보여주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는 거지. 야, 이게 제대로 된 나르냐?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것 같죠. 옆에 다음 페이지 2번 보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까? 네,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참고 자료는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113페이지는 내용 정리되어 있는데 새로운 얘기 없고요. 114페이지도 마찬가지지.